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치 뉴스를 알기 쉽게 숫자로 풀어본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도 변함없이 박가영 앵커가 준비했는데요. 뉴스 1번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4입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총선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는 아침부터 분주했는데요. 여야 지도부는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을 배웅하러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용산역으로 향해서 호남행 열차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은 서울역에서 부산행 열차를 배웅했습니다. 한편 한국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공관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의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한국당 공관위는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종로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도 함께 맡은 이낙연 전 총리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 출마가 공식화하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빅매치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총선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내일부터 설 연휴 나흘간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숫자를 읽는 1번지였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이제 귀성길에 오른 귀성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각 당에도 오늘 오전부터 주요 역과 터미널로 귀성 인사에 나섰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민주당은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용산역에,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경부선 열차가 출발하는 서울역에 갔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지지 기반으로 향하는 기차들이 많이 가는 역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정치 행위거든요. 이게 사실은 거기서 뭐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귀성하시는 분들을 배웅하는 그런 장면이라 그러지만 네. 그게 이제 화면에 잡히고 미디어에 실려서 상징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디다가 힘을 더 쏟는다, 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은 서울역, 그리고 민주당은 용산역.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절이면 다 같이 해야 되고 막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좀 훈훈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부터 역이 갈리고 있는 장면은 조금 보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저 생각은 그냥 뭐 대표는 서울역 가고 원내대표는 용산역 가고, 그래서 각 당이 다 모든 역에 다 이렇게 좀 배치가 돼서 예. 국민들이 이런 영역에서도 좀 분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수서역도 있는데요. 저 역시 오늘 서울역에 다녀오셨어요? 새로운 보수당 지도부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막상 나가 보면요, 오히려 막 기차 놓칠까봐 네. 막 종종걸음 치는 귀성객들한테 우리가 지금 민폐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지금 저기 화면에 네, 네. 진 장관님 모습 함께 보이고 있네요. 네, 네. 지금 이제 내일부터 명절 시작되고 벌써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처럼 일가 친척들 모이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고 정치권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이야기들 가장 화두에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설 밥상머리 민심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월 15일 날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대화가 나오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설날의 효과가 사실은 새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잠정적으로 양당의 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그래서 통합의 논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기대치를 올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작용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설 민심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결국엔 또 중요한 변수죠, 이게. 그러니까 야당이 실질적으로 통합하느냐, 그럼 통합하면 어디까지 하느냐.
예컨대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 공화당이 들어오고 뭐 등등의 영역까지 진짜 박형준 이 뭐죠? 혁신통합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안철수까지 가느냐. 이른바 빅텐트가 그렇죠. 쳐지느냐.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 이 얘기도 사실은 이 대화의 중심에 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번 총선에서 과거처럼 2016년처럼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제3당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얘기거리가 될 것이고 또 오늘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종로로 나가는 거 예. 그리고 거기에서 황교안 대표하고 한번 빅매치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한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서 밥상머리에서 좀 대화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진 장관님은 어떤 이야기 가장 화두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 관련 이야기 많이 하겠죠. 근데 지역마다 그 지역의 후보가 각 당에서 누가 나올지 뭐 그런 이야기 또 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또 귀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 이제 수도권 민심이 또 그쪽으로 전파되는 뭐 이런 분위기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가는 이 밥상머리에서 여러 세대가 네.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가 같이 하는 이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를 잘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언제부터인가 생겨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기대하는 만큼 정치권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막 그 설 밥상에서 막 정치 얘기만 왕성하게 할 것 같은 그것만큼은 저는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선거 얘기 말고 오늘 검찰 인사 단행됐잖아요. 저는 네.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서로 뭐 인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쪽이든 비판하는 쪽이든 그 얘기도 좀 같이 섞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누구 찍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누가 될 것 같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들 보시던데 이 말씀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귀성객에 대해서 앞서서 뭐 민주당도 그렇고요. 한국당도 그렇고 새보수당도 그렇고 지도부들이 총 출동한 모습을 보셨는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대전의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후발 주자로서 뭔가 또 기존의 정당과는 또 다른 차별화를 하겠다 이런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 귀국할 때부터 차별화를 이제 강조하면서 들어왔어요. 기존의 정당들 기득권 철폐를 세 가지 뭐 강조한 것 중에 가운데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경제가 사실상 쉽지 않고 예.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4차 산업이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기술의 어떻게 보면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영역으로 가서 다른 어떤 당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볼 거는 혼자 다녔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지지자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나름 이렇게 새를 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혼자서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연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엿보인다.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조금 전에 진수희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검찰 인사 관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났습니다. 2월 3일자로 단행한다고 법무부가 내놨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지금 얘기는 검찰 인사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직제 개편에 대한 일단 견해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검찰 인사 관련된 견해를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에 할 일을 합시다. 검찰 개혁과 연관된 논란이 너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검찰을 편들면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법무부와 검찰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개입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만 피곤하게 하는 정치 소음입니다. 그저께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도 건너뛰고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평검사들까지 300여 명을 쫓아내는
2차 대학살을 한다고 합니다. 만일 2차 대학살이 가시화되는 경우 우리 당은 추미애 장관을 또 고발하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네, 전국 최대 검찰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서울중앙지검에 1, 2, 3, 4차장이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 정치권과 청와대와 여야의 어떤 확연한 그런 입장을 보여왔던 민감한 사건들, 하명 의혹도 있고요. 조국 전 장관 일과 관련 수사들,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이런 관련된 자리에 있는 검찰의 차장검사라고 하면 사실상 직접 수사를 하는 그 담당 검사를 지휘하는 사령탑인데 이 사령탑이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수희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 정도 개편은 또 인사는 전례가 없던 일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식의 무모하고 무도한 인사는 저는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그 노골적인 검찰 장악 의도를 드러낸 인사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정권이 오만하면 네. 이런 누가 봐도 뻔한 보복성 인사를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국민 여론 아랑곳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나. 아무래도 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요. 저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2012년 지금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나 인사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쯤 되면 저는 내로남불의 극치이고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은 저리 가라 할 만큼 이 문 대통령의 내로남불이 너무나 심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직제 개편에도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악 척결의 부패 척결입니다. 예. 그런데 거악과 부패를 척결하는 이 특수수사나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부서를 대폭 축소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날로 지능화, 정교화 해가는 이 증권범죄나 이 금융범죄 같은 경제범죄, 이거는요, 그동안 수사 관련한 노하우가 축적된 그나마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해야 이걸 제대로 수사가 되고 그거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데, 이걸 검찰 개혁이라는 그 미명하에 이렇게 해버리는 거 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이게 검찰 개혁이라면 왜 집권 초기에 그것도 이 정권의 최우선 공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그때 하지, 정권 초기에는 적폐 정권 수사한다면서 다 지금 검찰 나쁘게 표현하면 예. 이용해 놓고서는 지금 사냥을 마친 사냥개 버리는 그 형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니 조국 한 사람 살리자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쭙고 싶고요. 친문 몇 사람 방어하자고 이래도 되는 건지, 윤석열 총장 한 사람 죽이자고 이렇게까지 막 나가도 되는 건지 하는 걸 청와대 쪽에 네. 정말 반문하고 싶습니다. 진 의원의 격앙된 목소리를 지금 들으셨습니다. 예. 일단 이제 인사의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때의 규모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대검 참모진 수사 지휘라인이 다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번에는 중간 간부 인사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게 이제 평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조국 수사 관련된 부서장들 또는 부서 실무진들이 다 갈린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그거는 또 사실관계 조금 다른 것이 차장급들은 사실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휘를 하는 거지 실무적으로 수사를 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거는 추미애 장관이 일정 부분 문책성이다. 너무 방만하고 무기한으로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이 문책성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수사를 지금 방해하거나 뭐 이렇게 좌절시키려는 인사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는. 왜냐하면요. 조국 일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3차장 검사란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 관련된 실무 이 부장 검사는 사실상 옮겨갔어요. 네. 그러니까 대구지검으로 옮겨갔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가지고 다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마지막으로 그렇죠. 했죠. 예.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인사 이동을 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건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김태훈 공공형사 수사 2부장이 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어떤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잖아요. 그 부분도 이정엽 형사 6부장이 그대로 유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사안에 관해서는 수사가 중이다. 즉 수사가 마무리 안 됐다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으로서 실무자인 이 두 부장들은 사실상 자리를 유임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장 검사가 유임이 됐다 하더라도 직속 상관인 차장 검사가 교체가 되고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대한 지금 인식들이 검찰 내에서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을 그런 텐데. 우려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수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수사의 어떤 장본인이 지금 해오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걸 갑자기 뭐 위에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틀거나 잡았던 어떤 증거를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이성윤 이 지검장이라든가 뭐 등등이 지금 결재를 안 해준다. 뭐 이것부터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쉽게 수사 방향을 틀거나 뭉개거나 뭐 이렇게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우리 국민이 지금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이걸 보고 있어요. 네. 검찰이 누가 됐던 이런 장면들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진짜 뭉개거나 어떤 수사의 어떤 궤도를 바꾼다고 한다면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취지까지도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도하게 좀 걱정 안 해도 되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반론을 좀 할게요. 그 방만한 수사에 대해서 지휘 라인에 있는 차장 검사들에게 마치 이제 책임을 묻는 인사를 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자 보세요. 그 최강욱 그 비서관인가요? 기강 비서관. 그 사람 기소하겠다는 거를 그 중앙지검장께서 뭉개고 있었잖아요. 예, 어제까지 결재를 안 했다. 결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인사 발표되고 윤석열 청장이 그냥 직권으로 하셨어요. 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을 바꾸면 바꾼 대로 거기서 오는 새로운 사람들이 밑에서 실무진들이 한 수사를 그런 식으로 뭉갤 그 확률이 얼마든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인사가 이런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기에는 너무 궁색하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네.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으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명의는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 아니다. 예. 정말 딱 한 군데 찔러서 탁 칼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그 얘기를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 정부가 3년도 안 된 사이에 부동산 정책을 18번이나 계속 냈는데 진짜 명의라면 부동산 관련해서 명의라면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한번 실패를 했던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제대로 된 한 칼에 먹혀들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명의처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도 제가 이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이 인사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건 보복성 인사고요. 수사 방해 인사고요. 윤석열 총장 죽이기 인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전에 들으신 대로 이낙연 전 총리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용산역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얼이 응축돼 숨쉬는 대한민국 1번지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역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4.15 총선의 최고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것도 과분한 영광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종로 출마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했고 바로 오늘 용산역에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장소도 시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차례대로 좀 그 의미를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바야흐로 이제 정치인의 주인공 역할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오래 정치를 했죠. 그런데 주인공 역할을 그렇게 하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남지사하고 이번에 총리 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에 와서 예. 지역구를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이 장면. 거기다가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것도 당의 얼굴, 간판으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상 이낙연 전 총리의 미래를 네. 규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이긴다. 그렇다 그러면 당의 승리도 이끌고 종로에서도 이긴다 그러면 사실상 2년 남은 대선 국면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회이자 위기다. 잘못될 경우에 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대절명의 상황이고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총리는 일단 좀 여유가 좀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 바둑을 저희가 비교를 해볼 때 비유를 해보면 바둑에서 먼저 포석돌을 놓게 되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종로에 먼저 바둑돌을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누가 될지 대진표를 해볼 테면 와봐라. 뭐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받게 될지도 관심이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좀 과거를 돌아보면 오세훈 전 총선에서 후보가 전 서울시장이 종로에 출마를 했을 때 상당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앞선 지표였지만 네, 네. 공동 선대위를 맡으면서 다른 지역구를 챙기다가 결국 완패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네. 것들도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 말씀도 아닌 게 아니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감 가질 수밖에 없어.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네. 엄청 앞서가고 계시니까 저 정도 자신감 가지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오늘 종로 출마를 왜 용산역에서 하시는지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는 종로 주민들은 조금 이 말씀 들으면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종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너무 과도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정치 여건이나 정치 문화도 굉장히 바뀌고 한 건데 계속 그건 이제 언론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오세훈 전 시장도 4년 전 선거는 집권당의 후보로서 네. 출마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종로에 출마를 하면서 당시 오세훈 후보도 유력한 대선 주자의 한 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아마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불려가서 다른 후보들 선거 지원 유세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종로에 계신 주민들이 네. 좀 서운해하면서 예. 그 상대 후보였던 정세균 네. 의원께서 굉장히 열심히 바닥을 훑는 그렇죠. 네. 이런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게 패인이다, 굉장히 후회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오세훈 전 시장이 하셨던 저희가 그런 이 게 얘기 있어서. 좀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당초 의정부 아버지의 지역구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게 정치권에 파장을 낳았었는데 예. 조금 전에 출마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네, 이미 예비 후보로 16일에 등록을 마쳤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정식으로 불출마를 권유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결국에는 설 연휴 전에 출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포기를 했네요. 그렇죠. 결정한 게 그렇죠. 없지만 고심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 고심이 길게 가지는 않았네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진짜 호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세습공천이다, 특권이다. 어떻게 보면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100m 달리기에서 99m에서 시작하는 거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기서 육선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토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공천으로 뭐 가는 과정이 또 뭐 경선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를 공정한 공천이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사실 2016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새누리당이 패배한 데는 결정적인 건 공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총선 승리의 절반이나 되는 이상이라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공천의 기준이라고 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의 어떤 공감성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여기 지금 문석균 이 예비 후보에 비춰 본다면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지역까지도 이것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파가 될 수 있고 네.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뭐 선전을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부정적 효과가 다 덮어버리면 사실 민주당에게는 이 총선에 아주 먹구름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요소였는데 네. 먼저 특히나 이제 밥상머리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제 제어를 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는 호재고 또 다른 인물들도 지금 논란거리에 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거는 뭐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무죄를 받긴 했지만 예. 사실은 딸의 부정 취업은 또 인정을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 입학, 뭐 조국 딸의 어떤 그런 부분과 거의 등치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네. 그 무죄라는 측면 하나로 다시 뭐 이 후보 돼가지고 총선에 나간다.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게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각자가 좀 결단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호재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네. 악재가 될 뻔한 걸 하나 걷어내는 뭐 그 정도겠죠. 네. 네. 이 사실 의정부 갑 지역구가 그래도 전략 공천제로 선정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문석균 씨를 배제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어쨌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결정을 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의미는 이제 예. 문희상 의장의 이제 예우 차원에서 잦은 사태를 물밑에서 좀 권유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 저는 문석균 씨보다 문희상 의장님이 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지역구에 수석 부위원장으로 아들을 세우는 거는 네. 그것부터가 저는 잘못됐었다고 보고요. 이번에 출마 이외에 저 세습공천 논란 이외에도 문석균 씨가 자신의 가족을 국회의장 공간에 뭐 이주를 시키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출마 의지를 계속 갖고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였다.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예상한 대로 됐다 이 정도예요. 뭐 호재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김성태 의원은 지금 방금 거론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그거 같이 제가 소속으로 의정활동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거북하기는 한데요. 예. 당을 좀 생각하신다면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정도의 큰 논란이 되고 무리를 빚은 거면 그 스스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한국당을 비롯한 지금 보수 통합 과정에서는 또 뭐 물갈이를 대폭 하면서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뭐 공천 과정에서 투명하게 걸러지는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한국이 사실은 공천이 당에 의해서 주도가 되잖아요. 예.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공천부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라든가 뭐 이런 전략적 공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뭐 예컨대 우리가 얘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똑같이 해서 그런 형평성을 갖추고 관리도 그렇게 투명하게 하고 회계 처리도 하기 때문에 논란거리도 그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네. 한국도 사실은 이 공천부터가 조금 체계적으로 국가 관리하는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수준에서 미국
그걸 우리가 벤치마크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의원들 재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면서 거의 다 80~90%가 재선이 되는 이런 그 공천이기 때문에 지금 물갈이가 공천혁신의 무슨 그 지표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문화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시스템 공천 방식을 그대로 직수입한다는 거는 아직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민주당이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낙연 전 총리도 종로 출마 동시에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이제 수락을 했고 김두관 의원이 경기 김포 가압인데 그 지역구를 떠나서 양산 출마를 결심을 해서 이제 지역구 견역별로 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몸집 불리기도 좀 같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늘 민주당의 그런 움직임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장관리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그러니까 주자들이 이 정권 초기에는 굉장히 풍부했어요. 근데 그 후보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이런저런 그 뭐 안 좋은 일로 해서 좀 사라져 가고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물론 대선은 앞으로 남았지만 총선 과정에서도 유력 대선 주자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러야 그만큼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출마하셨었던 뭐 김두관 그 전 지사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광재 예, 맞습니다. 전 지사도 막 사면까지 시켜가면서 지금 총선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불과 얼마 전에 불출마. 임종석 전 실장이요. 네, 예. 불출마 내지는 뭐 정계 은퇴로까지 그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워딩으로 불출마하겠다는 임종석 전 실장까지도 막 불러내는 이런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몇 년 후에 있을 대선 후보 그 어장 관리용이자 총선에도 뭐 좀 그 써먹고 싶은 이런 의도가 작동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임종석 전 실장은 굉장히 젊은 분이고 2달 전에 자기가 한 불출마를 번복하고 다시 당의 부름 때문에 제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그분의 앞으로의 그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막상 출마 쪽으로 선회를 하면 예. 바로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그 얘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과정을 겪을 거예요. 뭐냐면 진중권 교수가 뭐라 그러셨죠? 감 잡고 출마 안 하겠다고 떠났다가 이번 검찰 인사로 검찰의 손발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니까 돌아왔다. 뭐 이거를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두고두고 비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김 교수님이 문석균 씨가 공천받으면 다른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임종석 전 실장의 이 출마 번복도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 공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절반 이상을 바꾸겠다라는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선임이 됐고 오늘 임명장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눈에 띄는 인물 김세연 의원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일단 김형호 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두 분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개혁의 마인드 그리고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자세 그래서 또 불출마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편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단호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 당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단심이 더 불붙고 강하지 않겠나. 네, 김세연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해체를 얘기했고요. 자유한국당을 좀비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김세연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그 당시에 반향이 컸고 그 영향이 직접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압박이 됐었던 효과인데 그분을 이제 다시 공관위의 이제 멤버로 모셨다는 것은 저는 뭔가 공천도 이 사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투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걔네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해보겠다라는 김영우 위원장의 의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실은 불출마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한 네. 분만 이제 당연직 사무총장만 이제 들어가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자율성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이 공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당이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선 또 뭐 뒤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공천이 또 파열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 자율성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투명성 뭐 이런 것들 공정성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50%를 제거해내고 그러면 공간이 비면서 사실 다른 당들과의 어떤 통합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김영우 위원장의 역할이 이 공심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진 장관께서는 네. 공관위 구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이것도 꼭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수통합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좀 어떻게든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두 가지 다 그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공관위원장 선임, 그다음에 공관위원 구성하고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잘하신 그 결정이다. 이런 그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야 비로소 그 한국당의 당 혁신과 보수의 제대로 된 통합과 관련한 황 대표의 진정성을 나름대로 그 보여주셨다 하는 네. 점 말씀드리고 어찌 보면 황 대표가 하셨던 삭발이나 단식보다 훨씬 더 큰 좋은 쪽으로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 교수님 좀 걱정하신 대로 이렇게 해놓고 또 물밑에서 뭐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 공관위원으로 참석하시는 이석연 전 네. 법제처장 네. 이분이 그 점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석연 법제처장 역시 굉장히 그 하여튼 결기가 있으신 분이어서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이제 만남에 관해서 그 유승민 전 대표의 생각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통상 정치권에서 만나서 밥 먹고 뭐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이런 거는 그렇게 의미가 중요한 없다. 게 아니다. 네. 이런 쇼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대당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게 불과 사흘밖에 안 지났어요. 이게 막 그 협의체에서 실무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두 대표가 만나서 별달리 할 얘기가 아직 없는 거예요. 뭔가 실무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을 놓고 실무자들 간에 합의가 된 거는 얘기 안 해도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이견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대표가 그걸 이제 담판을 통해서 풀든지 하는 네. 그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대표가 만나는 게 그렇게 아직은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예. 뭐라 그럴까 이제 확인 사살 내지는 활용 점정을 네. 하는 그 대목에서 만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크다. 이런 차원에서 유 대표가 완곡하게 네. 조찬 회동을 거절하고 때가 됐을 때 보십시다. 뭐 이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진수희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